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특강인데요. 6.17 발표 21차 부동산 대책. 21차냐, 22차냐 있는데 뭐 아무 상관없어요. 몇 차면 어때요? 그죠? 부동산 대책 전격 분석인데 3시간 동안 이거를 보면 한 20분이면 분석이 끝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3시간을 늘릴까 그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갖고 최대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말씀을 드릴 거고 2교시는 드디어 하나하나 뜯어서 훑어볼 거고요. 끝났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3교시 때는 그래도 투자할 곳이 있느냐? 그래서 그걸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나가면 꼭 3교시만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앞엔 다 필요 없고 어디야? 이런 것만 보는데 그래서 이거 섞어볼까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또 똑같이 너도 정부 정책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럴까봐 그냥 편하게 1부는 배경, 2부는 분석, 3부는 대책 뭐 이렇게 구성했으니까 1, 2부가 이해가 되시면 나중에 보실 때 3부만 보셔도 되고 오늘 실제 오신 분들은 3부 볼 시간에 가서 사면 되니까 1, 2부만 보시고 3부 때는 그냥 가셔도 상관없어요. 갑자기 동영상을 계속 시각하니까 빨리 가서 잡으시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조용히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본인 맞는 성향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17 발표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규제 중에서 가장 세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이유는 일단은 사지 못하게 다 막아놓은 그런 상태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뭘 사지 못하냐? 부동산에 대해서 차입을 절대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다든가 또는 차입을 했다면 2번 이상 연속으로 못하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입 자체를 다 막아놓은 상태죠. 그리고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정책이 나올 때 우리가 정책에 맞서지 말고 분석하라고 하는 이유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뭔가 나한테 제재를 하려고 왔는데 무슨 이유 때문이지라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못 사게 하는 걸로는 너무 황당한 규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얘네들이 여기까지 규제를 할까?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봐야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기재부 1차관인 김용분 차관부터 시작해서 정부 정책을 쓰는 내용들 대부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정책통들이에요. 정책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있는 거기에서 예전에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무부 출신들이 있었는데 지금 재무부 출신들의 대부분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기획통이 아니라 정책통들이 지금 이걸 다 피고 있다는 거고 이 녹실회의라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관계부처 장관회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지에 보면은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돼 있죠. 어떤 때는 국토교통부로 나오고 어떤 때는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대책이 나와요.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얘기는 여럿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고 그 회의의 주제가 누가냐. 거기 국토부가 하면은 국토부가 힘이 센 부분인데 요즘에는 국토부보단 거의 기재부 위주로 해요. 그럼 이게 부동산 대책인데 기재부 대책인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 기재부 쪽에 있는 분들의 그 공무원들 가끔 우리가 기사 보면 이름 나와요. 무슨 차관 누구 나오면 꼭 네이버에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그분들 이름도 올라가서 좋고 실시간 검색을 떠도 좋고 왜냐하면 경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력이. 이 사람이 어디 쪽으로 일을 배워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의 대부분들은 다 거시경제 전문가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경제통들이 대부분 다 거시 쪽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이나 중국, 유럽 쪽에 거시경제하고 좀 맞닿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뭐 이제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다 해외 투자 같이 연동으로 막 하시잖아요. 밤마다 잠 못 주무시고 계속 나스닥 보고 밤에는 코스닥 보고 그리고 저녁엔 저 보고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왜 그러냐? 경제가 같이 연동되기 시작한 게 2017년 이 정부 들어오서부터 계속 연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미시적으로 내부만 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아. 그래서 통계청장도 바꾸고 다 바꿨어요. 통계하는 방식도 바꾸고 다 어디 OECD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기준을 다 바꿨단 말이에요. IMF 기준으로. 그러면서 거기 쪽 출신들 분들이 다 경제통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시경제 기준에서 물건을 바라봐요. 지금 이번에 나온 17차는 특히나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전문에 깔려 있어요. 그걸 알게 되면 이분들이 이 대응이 집이 올라서 잡는 게 아니라 더 오를 것 같아서 잡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가는 거고 거시경제는 예측하기가 좀 편해요. 다만 결론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 거시경제가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미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세계가 같이 동질화되고 있는 상태로 가니까 정책을 비슷하게 피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아시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나왔던 12.16 대책 그 대책은
코로나가 있기 전 대책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대책이었고, 코로나 터지기 바로 앞에 있던 2월 20날 나왔던 것들은 규제 지역을 좀 넓힌 거예요. 왜 넓혔냐? 그 사이에도 올랐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온 다음에 집값이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5월 달에 공급책 발표가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코로나가 우리나라가 방역을 너무나 잘해서 경제 반등이 빨리 오고 주식 반등이 빨리 오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이제 우리 주식이 내려갔다 한참 올라오면 여기서 돈을 뺄 건데 우리 너무 빨리 올라와서 거의 다 정상에서 돈을 다 뺐단 말이에요. 일부 분들은 다. 그 돈을 또 움직여야 되는데 주식이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자금의 움직임이 이제 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거시경제 전문가들의 포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지표를 보기 시작해요. 그분들은. 그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데서 인터뷰를 딱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 한국은행에 5월 말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릴 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공개를 해줘요. 한국은행의 보도자료 홈페이지 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보면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 한국은행 자체에서 통화를 주도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금융시장, 코로나19 전개 상황, 각국 정책 대응의 파급 효과 등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경제가 그렇게 썩 좋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뭐 소비가 부진한 흐름이 지속된다, 수출도 감소된다, 설비 투자 회복이 이건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올라오진 않을 것 같다.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시장 이미 올라갔고 그거에 대비해서 실물 경제가 좀 늦을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0.5로 내리면서 좀 더 금리를 낮춰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나왔어요. 이게 4월 중순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국은행이 봤을 때 다른 거 다 안 좋은데 주택가격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에요. 대출도 되게 안정적이어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적이었고 그러니까 정책을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들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공급대책만 나오면 됐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여태까지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대책을 그때 막 18, 18 대책까지 나왔고 막 12월 달에 나왔는데 안 잡혔는데 코로나가 잡아줬어요. 너무 깨끗하게 한 방에 끝났어. 가격을 이따 보시면 훅 떨어졌어요. 아무도 왜? 못 나가니까 거래를 못하고 누가 오면 거래하러 오는 게 아니라 코로나 옮기는 것 같으니까 안 나가고 재택근무만 못 보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2달 동안 거래량이 훅 떨어지면서 안 나오죠. 그런데 경기가 빨리 반등하는 것 같아요. 주식도 오고. 그리고 또 특히나 경기가 반등한다고 부동산의 거래가 막 되지는 않아요. 경기가 반등하는데 경기 반등에 앞서서 돈이 먼저 돌고 있는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좀 더 유리하고 세계 경기도 조금 회복되면 실물로 바로 오는데 문제는 여기 뭐가 하나 있냐면 이 상황을 리드하는 데가 어디냐? 이게 유동성이라는 거죠.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것들이 이 상황을 리드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많이 풀린 돈이 뭘로 가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갈 거니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은 가격이 더 좋아질 것이다. 왜? 얘가 뜨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있는데 화폐가 이만큼 있다가 화폐가 떨어진 거죠. 상대적으로 얘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법인 투자하는 이유는 법인이 투자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을 막아놓으니까 법인이 좋아 보이는 거지. 요런 관계로 지금 갈 수 있다는 하반기에 실물 안 좋고 뭐 안 좋고 근데 물가는 애매한 상태에 있고 돈은 많이 풀렸어. 근데 거들 때 되니까 돈이 풀린다는 걸 서로 알고 있단 말이야. 좀 있으면 30조 추경 풀리면 벌써 엄청나게 돈이 풀린 거예요. 그런데 뭐는 뭐 안 풀렸어요? 3기 신도시는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물건은 아직 안 풀렸어요. 돈만 풀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이 가치는 떨어지는데 실물 가치는 그대로 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유리한 게임이니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간단 말이죠.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주식에서 반등신 자금들이 조금 더 빨리 넘어올 수도 있겠네라는 게 5월 말부터 6월 달에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따 보시면 이렇게 팡 터져 나오니까 거시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지표만 보는데 지표가 이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선제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찰나에 뭐가 반등쳐요? 거래량이 반등치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실제 가계대출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시점까지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니까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미국도 2020년까지는 금리 안 올리겠다라고 다 막아놓으니까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부동산은 제일 힘든 게 금리 올라가면 이자 많이 내야 되는데 이자를 3년 동안 안 올리겠다. 22년까지. 22년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22년 초에요 말이에요 물어봐요. 22년 말까지지. 22년까지라고 했으면 22년 말까지지. 그러면 내년도 금리가 그대로고 내후년도 그대로야. 미국도 그대로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유지가 그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기가 좀 빨리 온다고 해도 미국이 뭐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금리 올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투자하는데 부동산 쪽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식에서 2년을 벌은 거야. 우리가 모기지론 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 고정금리를 하는 이유는 금리가 안 오를 것 같은 고정으로 가는데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금리가 오를 것 같은 고정으로 가는데 안 오를 것 같으면 그냥 변동이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잖아. 그때 하도 되어갖고 뭐라고 해요? 5년으로 묶어놨어요. 5년간은 고정, 5년 이후부터는 그때 와서 변동. 5년이 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예요? 2년을 금리를 낮춘 상태 하니까 5년까지 모기지를 받을 필요 없이 단기를 받아도 어차피 금리가 안 올라. 그러니까 어떻게 단기 투자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 중에서 제일 낮은 게 뭐예요? 그게 신용이에요, 신용. 그러니까 카카오 대출로 1억 5천씩 땡겨서 집 투자하죠. 왜? 금리가 안 올라. 안 오르니까. 부동산 금리 올리면 신용금리 더 오르잖아요. 2%면 3%, 여기 5%면 7%고. 근데 이게 안 올라. 왜? 2년 동안 안 오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1억 5천을 빌려도 카카오 대출로 하는 게 3년 3%만 낸다고 해도 3년 동안 그냥 가는 거야. 그 이 돈으로 굴리면 되겠네 라는 하니까 유동성이 훅 증가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머리를 쓴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4월 중에 한국은행에서 통화량 유동량을 봤더니 M1, M2 비중들이 증가되고 있다는데 이 M1, M2가 뭘까 그래서 여기다 걸어놨어요. 자, 통화 지표와 유동성 지표가 있는데요. M1, M2는 M1은 본원 통화다 그래서 실질적인 현금이에요. M1에 협의 통화 보니까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입, 저축성 예금까지만 점찍혀 있어요. 요 세 개만 M1에 속해요. M1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제 현금이 늘어난 거야, 이게. 우리가 돈 가서 이렇게 은행 가서 돈 입출입하는 부분들, 그리고 단기 예금도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 찍어내는 거 바로바로. 요게 늘어나면 바로 현금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니까 M2가 있어. M2는 MMF, 2년 만기 적금, 수익증권, 시장 상품 뭐 쭉 나오고 기타 통화 금융상품까지 나왔어요. 요까지를 M2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통화량을 볼 때는 최소한 M2까지로 봐요. M2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현금도 들어가고 현금성 자산도 늘어났다. 이렇게 봐요. 보니까 M1, 실제 본원 통화 현금은 전월 대비, 지난달 대비 2.3% 증가했는데 M2, 요까지 현금성,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것들은 1.1% 증가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요 증가량이 측정한 이후로 최대치로 증가했다는 측정한 이후로 최대치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 거시경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유동성이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얘가 자본이나 물이 많아졌어요. 흘러 들어갈 때 어디로 흘러들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잘못 부동산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용대출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진폭이 있는데 부동산 진폭이 세지 않아서 한번 흘러가면 고정돼 버려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양극화의 가장 주범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서는 제재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은행은 5월 말까지 괜찮다고 지표가. 그 지표는 4월까지의 기준으로 하는 거죠. 5월 한 달 사이에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2월달 코로나 3, 4월달 터지고 5월달에 회복되면서 재난지원금 들어가면서 소비 늘리면서 이게 나왔죠. 그런 것들이. 문제는 여기서 뭐가 있냐면요. MMF예요. MMF. 이 MMF가 머니마켓 펀드의 단기 3개월짜리 단기 자금인데 언제든지 넣었다가 뺄 수 있는 자금인데 요게 본원 통화에 없고 M2에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본원 통화 증가율은 찍어내면 나와. 근데 당장 우리나라에서 돈 찍어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외화 풀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줬다고 해서 그게 소비로 풀렸지만 다 쓰고 나면 별거 없기 때문에 그 증가율은 크지 않은데 문제는 M2 증가율이 굉장히 커요. M2 증가율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MMF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중에 단기 자금이 1000조가 몰려있다. 어디 있냐? MMF 있는 거예요. MMF는 3개월마다 돈이 움직이니까 또 3개월 단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서 가장 변동폭이 커요. 자, 그런 자금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M2 부분을 보니까 M2 부분이 점점 쌓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M2가 어디로 갈지 향방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전까지 주식으로 갔어요. 괜찮은데 주식이 너무 반등이 빨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부동산을 가야 되는데 이게 묘해 아직. 그래서 어디 있어? 일단 여기 머물러 있어. 자, 미국은 M2가 60, 70% 정도가 돼요. 전체 미국의 금융시장 중에서 머니마켓 펀드 운용 능력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여기는 이 흐름 때문에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단기 부동자금이 여기 있는데 이게 많이 늘어나서 실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보시면 M1하고 M2 비율이 나오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조단위니까 따지지 않고 그냥 뭐 3조다 그러면 1조다 이런 차이 난다. 이 차이가 이번 6.17 대책의 원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M1 대비 M2 비율이 33%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 대책에 유동성을 가지고 명문으로 거둬놓고 나온 대책이 거의 못 볼 겁니다. 이번에 뭐 대문짝만하게 딱 나온 게 첫 번째 대책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래량을 봤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왜 부동산을 안 보고 돈의 흐름을 봤을까? 돈의 흐름이 되는지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증가된 내용을 보니까 본원통화 현금보다 지금 이게 더 늘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여기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MMF이기 때문에 단기 자금이 지금 돈이 몰려있는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갈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하고 그게 부동산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먼저 선제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게 생긴 거고 그게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책통들이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어디가 뭐 하면 올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돈이 절로 쏠릴 것 같으니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게 막아야 돼. 그럼 저쪽을 막으려면 어떻게 막아야 돼? 그냥 다 못 사게 막아. 뭐 이런 게요. 아주 단순해요, 게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 전세를 뭐 안 돼요. 뭐 이런, 우린 복잡하게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이 너무 많은데 부동산으로 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막지? 미리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봤더니 거기서 움직이는 애들이 몇 명 있으니까 걔네들 다 끊어내자. 법인 끊고 갭 투자 끊고 다 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 끊어놓으니까 연결된 거야. 전세까지 다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잘 몰랐으니까 그건 다시 보완하면 돼. 정책은 보완하라고 있는 거니까. 이분들한테 던져놓고 보완하는 건 별 일이 아니에요. 기획하시는 분들은 던져놓고 보완하면 안 돼요. 기획이 잘못된 거잖아. 한 방에 딱 칼같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정책하시는 분들은 정책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 내놓고 아니야? 그럼 고쳐. 다시 써.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기조가 바뀐 거예요. 지금 정부 기조가. 그래서 앞서서 핀셋 규제들은 좀 그전에 좀 정밀하게 들어갔다 보면 지금은 정밀하진 않아요. 그냥 돈의 흐름을 막아놓자. 이쪽에가 좀 투박해요. 내용이. 그래서 보시면 유동성 보세요. 지금 보라색 그려놓은 게 그거죠.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지금 M2가 아까 봤던 빨간색인데 이 M2의 추세를 보면 아까 현금성하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특히나 거기 안에 MMF가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단기 자금이 어떻게? 지금 보시면 광의의 유동성 단기 자금 말고 채권, 국채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이런 것보다 지금 상승률이 더 높이 올라갔죠. 이 얘기는 단기 자금이 기반된 M2가 중장기 자금을 기반한 것보다 훨씬 더 치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현금이 지금 안 돈다는 얘기예요. 쌓여서, 고여서. 얘가 어디 갈지가 이 거시경제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힘든 건데 문제는 보세요. 2015년도째 찍고 16년도부터 유동성이 좀 빠지면서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17년도 이후부터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그런데 경기는 통계청 발표로는 17년 이후부터는 꺾였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정부가 들어왔을 때 경기는 꺾였는데 유동성이 더 늘어났고 유동성이 고점 찍을 때 뭐가 올랐어요? 부동산이 불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지금이 부동산이 딱 불붙을 수 있던 그때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얘를 잡지 않으면 돈이 그대로 흘러가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흘러간 돈이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을 올려왔던 거 아니까 이걸 아는 거고 부동산을 좀 한다 하신 분들은 이 유동성이 부동산을 갈지 알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안전자산으로 가는 게 맞지.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그 중에서 더 똘똘한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규제가 있는 쪽으로 가서 아예 그냥 묶어놓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수도권을 안 벗어난다는 거죠. 자, 요게 지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오늘의 부동산 정책은 그분들 정책은 흘러가는 돈이 그쪽을 가지 않게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 돈이 더 나올 것 같더라. 어디서? 보상금에서 나오고 뭐에서 나오고 추경에서 더 풀릴 거고 하니까 이미 풀릴 돈을 대비해서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여기서 불 붙으면
진짜 많이 올라가죠. 작년부터 계속 오른다고 했잖아요. 이상우 의원도 8% 오른다고 얘기하고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건데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생겼다. 그래서 통화 유통 속도하고 통화 승수를 보는데 통화가 돈을 주면 어느 정도 돌아다니느냐 이게 통화 유통이고 좀 빨리 돌면 유통 속도가 빠른 거고 그래서 그 승수를 보는데 승수가 높으면 돈이 빨리 도는 거예요. 그 지금 보니까 통화 유통 속도가 계속 떨어져. 돈이 어디 가서 고여서 안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 갖고 정부가 돈을 풀어요. 그럼 그 채권을 은행이 사주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은행 채권을 사주는 거죠. 그 은행에다 돈을 밀어줬어. 그 은행이 돈을 갖고 대출을 해줘서 대출이 기업으로 가고 기업이 고용을 했으니까 그 고용을 통해서 뭐 급여를 주고 걔네들 급여를 갖고 쓰고 이게 도는 속도인데 이 돈이 가다가 어디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돈은 풀었는데 밑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난기본소득을 바로 드린 거야. 바로 쓰라고. 중간에 안 거치고 바로 내려오니까 여기서 막 쓰니까 4월 5월달 소비가 올라왔죠. 화장품 무너졌다 화장품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막 그런 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가 좀 돌았어.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이 뭐예요? 날짜를 정해놨잖아요. 3개월 안에 써라 그랬더니 1개월 만에 다 썼어. 그렇잖아요. 3개월 만에 쓰라고 했더니 다 썼어. 기부하라 했더니 아무도 기부 안 하고 다 썼어. 그 어떻게 또 줘야 돼. 또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 우리가 이게 무슨 빵이냐 막 주게 홍남기 부총리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쪽을 줘야 되는데 이번은 어떻게 주냐. 밑에는 줘서 일단은 목은 축여놨으니까 중간 애들 줘야 돼. 중간이 누구예요? 기업들 중에서 좀 어려워. 중소기업들. 그래서 30조 추경은 글로 들어가려고 만들어 해놓은 거고 그거를 넣으려고 제가 그 밴드에 올리는 것처럼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글로 줘서 좀 어려운 데다가 핀셋을 꽂아주겠다. 이게 지금 미국 페드가 미국 정책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만들어서 주는 거랑 우리도 만들어 주는 거랑.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추경이 30조가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돈을 더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쪽에다 그 돈을 다시 그렇게 뿌려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그럼 밑에는 줬어. 다 썼어. 위는 돌지 않아. 근데 돈은 많아. 이거 어디가 있는 거야? 은행한테 가서 대출해달라고 했더니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줘요. 자,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이유는 규제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한테 대출하면 물릴 것 같아서 그래. 시장이 안 좋아. 실물 경제가 안 좋아. 은행은 실물 경제를 보는데 파산할 것 같은 돈 빌려주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이 9억이야. 넘어가. 가치는 올라갔지만 대출이 안 내. 그걸 팔아봐야 팔리지도 않아. 거래량도 없어. 그럼 돈 주면 어떻게 회수할 거야? 뭐라 했더니 재난기본소득 받는데 재난기본소득한테 대출 주면 그 돈이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한테 돈을 주라고 나라는 줬어. 얘네들은 안 되니까 뭘 사요? 카카오 주식을 사, 은행이. 카카오 주식을. 왜? 거기서 돈이 되니까. 은행도 돈을 나가니까 건전성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도 대출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가 지금 몇 프로예요? 1%도 안 되잖아요. 예대마진이. 안 돼. 차라리 어디다 회사채 사는 게 낫죠. 그러면 안정적이잖아. 그래서 막 채권에 덤비는 거고 그러다가 막 DLF처럼 물리는 거고 막 이런 거예요. 문제는 쓸 때 안 쓰고 못 쓰게끔 하는 상황짐이 애매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몰려있는 거고 몰려있으니까 돈이 안 도니까 속도가 떨어져요. 결국은 누가 피해봐요? 마지막 끝까지 내려와서 우리한테 와야 될 그게 안 되는데 우리한테 줄 사람들이 기업이냐 은행이냐 봤을 때 둘 다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은 망할 것 같은 현금 갖고 있는 거고 또 기업은 누구한테 대출 받았어요? 이번에 가계대출 증가보다 기업 부채가 더 많죠. 기업이 돈이 없어서 빌린 게 아니라 돈이 더 나갈까 봐 빌리는 거죠. 내가 1조가 있는데 1조가 현금이 있는데 1조를 더 빌려. 야 현금이 있는데 왜 더 빌려? 혹시 몰라서. 왜 그래도 이자 나가자. 싸잖아. 이게 빌려놔요. 개인은 돈 달라고 1조가 아니라 1,000원 달라고 그러면 재난기본소득 받는데 무슨 대출을 해줘. 이거 되죠. 집이 9억인데 9억 있으면 뭐야 못 파는데 이런 거잖아요.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뭐도 안 돼요. 집이 가격이 올라서 LTV 60 받아갖고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사실상 LTV 40 효과가 났는데 추가 20만큼 남은 거 나 가게 순환자금 쓰게끔 가서 달라고 했더니 뭐예요? 신용도가 안 좋아서 안 된대. 그 신용도는 어떻게 하냐? 점수로 보니까 당시 점수 5등급 미만이야. 안 된대. 그거 주라고도 하던데 그건 정부 정책이고 우리은행 못 주겠어요. 다른 은행 가보세요. 여기서 말할 우리은행은 그 우리은행은 아닙니다. 특정 상품의 우리은행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이상하게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기업한테 막 뭐 해라, 은행한테 뭐 해라 할 수가 없는 게. 자, 그런 상태되다 보니까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런데 돈은 안 도는데 문제는 일정 수준에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액이 자꾸 늘어나. 어느 정도예요? 현금 통화, 요금불예금, 수시 출금,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 MMF죠.
종합점수가 CMA 우리가 많이 하는 거. 뭐 너놈 1년에 3% 준다 뭐 이런 거. 거기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내 부동자금 규모는 3월 말 현재에 1,106조 원이에요. 1,106조 원. 추경 예산의 3배. 6월달 30조 추경 예산의 3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 540조의 2배죠. 3배가 30배죠. 30배. 우리나라 1년 예산 2배가 그냥 멈춰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년은 540조 슈퍼 예산 또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산안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이 돈이 안 도는데 정부가 여기서 30조를 쏟아붓는들 이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여기 시중에 적재적소에 돈이 잘 흘러가지 않아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래요. 이 통화승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0.78이었는데 0.72, 74 여기보다 위였는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어려움은 덜해요. 그때랑 구조적인 어려움은 아니니까. 그래서 망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때보다 돈은 더 안 돌아요. 그 얘기는 그때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돈을 안고 있어. 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업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10월 달을 노려요. 뭐 하기 때문에? 인수합병 하려고. 인수합병 하려고. 그리고 지금 현산도 증항해서 또 돈 채권 발행해서 가져오지. 뭐 이거 다 가져오잖아요. 돈을 쟁여놔 계속. 이때 아니면 재계 순위를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결국은 누가 피해보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피해보죠. 돈이 안 도니까 풀어도 안 돌고 내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 돈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자칫 부동산으로 떨어지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야 돼. 근데 지금 부동산으로 이 돈이 떨어지기도 해요. 어디? 리츠가 그래, 리츠가. 지금 웬만한 부동산 뉴스 중에 10개가 나오면 7개가 다 리츠 뉴스예요. 어디에서 리츠를 뭐 했다. 뭐에서 리츠 뭐 했다. 그리고 여러분 보고 자꾸 리츠 하라고 해요. 직접 투자하지 말고 간접 투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꼬셔요. 5,000원 갖고도 호텔을 살 수 있다. 뭐 할 건데 그거 사갖고. 뭐 할 거예요? 5,000원 갖고 사갖고. 어차피 숙박은 5만 원 더 이상 낼 건데. 그죠? 그런 식으로 꼬셔요. 그 리츠에 돈이 더 들어가. 그 리츠가 또 가자. 이런 거예요. 펀드에서 리츠로 리츠에서 뭐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돈이 한쪽으로 다 몰려서 그쪽만 가게끔 돼 있어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6월 3일자 기사예요. 우리 17일자 기사 나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만큼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것 같이나 관측이 나온다 하니까 이거 묘한 거죠. 이 돈 다 1,000조가 그 중에서 10%만 100조만 흘러가도 하반기에 나올 토지보상금이 40조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보상금 2배인데 이 중에서 10%만 부동산 흘러가도 판이 바뀌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거시경제 하시는 학자들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도 아니지만 시중에 1,000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가게 막아야 되는 무조건. 그러니까 대책이 못 가게 막는 대책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모여서 머리 맞대고. 녹실회의는 녹색으로 된 집에서 했기 때문에 녹실회의예요. 예전에는 서별관회를 했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녹실회의를 다시 부활시켰죠. 여러 장관들이 모여서 비밀리 회의하는 거예요. 비밀리 막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역대 최저 수준 금리, 그죠? 거기다가 급격히 증가한 유동성, 투기주의 주택장 유입이 가능한 큰 상황에서 불안 요인. 여기 보세요. M1, M2 비율이 33.15%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게 부동산 정책의 첫머리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원문에 나온 얘기잖아요. 원문에 이런 얘기 보기 힘들어요. 그 얘기는 이 정책을 쓰는 사람들의 기조가 바뀐 거예요. 예전처럼 거래량이나 뭐 따져갖고 어디는 국소적으로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많아서 이 돈 어디 가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데 이거 부동산 가면 안 돼? 이건 여기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거래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여러분들 막아놓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막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 외곽 수도권 비규제 일부 지방 상승세, 그리고 법인 갭 투자 증가세 투력, 그 다음에 상승이 지역 개발 호재 기대감, 안전진단 통과. 자, 여기서 보면 뭐예요? 외곽 지역 수도권 비규제 일부 지역 상승세는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올라오는 거, 인천에서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법인 갭 투자 증가는 작년 말부터 법인 갭 투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법인 갭 투자를 자꾸 나쁘다고 그러는데 나쁘면은 처음부터 안 하게 하든가. 그러니까 법인을, 부동산 법인 세우지 말고 처음 법 바꾸든가. 다 놓고 이제 와서 막아버리면, 물론 좋죠. 세금 걷기에는 딱 좋아요. 다 가둬놨어. 싹 가두리 양식처럼. 이제 걷어들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재난기본소득은 법인에서 걷으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6억 공제 막아놨으니까 올해 말까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법인으로 다 바뀌어요. 이런 법인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갭 투자도 증가하고. 그리고 또 하나 보니 개발호재. 개발호재는 지금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최근에 정부가 개발호재 큰 굵직굵직한 것들을 막 터뜨리고 있어요. 왜? 내년 내후년에 가면 이제 대선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2년차 넘어 3년차 가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될 시기라서, 또 국회의원이 이번에 바뀐 시기이기 때문에 굵직한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예산도 많이 써야 돼. 그전에 예산 못 갖고 왔는데 지금 예산 갖고 올 수 있는 시기니까. 그리고 지금 뭐예요? 돈을 막 풀기 때문에 지금 안 땡겨오면 못 땡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이렇게 찍어내는데 여기서 돈을 못 찾아오면 난 호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 특히나 목동의 최대 재건축 중에 하나인 목동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이 딱 통과된 시점에 3억이 올랐다는 얘기는 듣기 싫은 거지. 오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이런 걸 쓰지 말고 목동 재건축이 통과됐다를 아예 그냥 조그만 기사를 내든가 아예 원천봉쇄 막아갖고 좀 냅뒀으면 되는데 딱 터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머지 지금 뭐 몇 단지는 반만 통과됐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목동은 최대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훅 가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이게 공급책이란 말이에요. 공급책. 재건축은 알짜 물량 공급책인데, 공급책은 지금 이 정부에서는 재건축으로 갖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갖고 있으니까 우리 공급책하고는 안 맞는 정책이고 시장을 교란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이 재건축도 역시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물건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그냥 돈을 뻥튀기 하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 자료 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유동성 증가로는 머니 부부가 포착이 되고 그 포착은 요러한 지역들에서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제 거래량들을 보는 거죠. 얼마나 됐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니까요. 전국에서 거래량 누계가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거래량이 40만 건인데 48만 건인데 전년도 2019년도 같은 기 지금 1월부터 5월 때 대비했을 때 86%가 증가합니다. 많이 온 거예요. 왜 많이 왔어요? 6월까지 팔으라고 했잖아. 안 팔면은 장기 특비 없애버리고 뭐 비과세 없애버린다 하니까 작년 겨울부터 물건이 많이 팔렸단 말이야. 수도권도 굉장히 많아요. 128%, 122% 증가세가 많았어요. 코로나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엔 그런 거지. 야, 다른 데는 미국도 코로나 때 떨어졌는데 엊그저께 나온 미국의 주택가격 정보를 보면 주택 거래량 보면 3, 4월 달에 훅 떨어졌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났을까? 이런 거지. 이런 것 때문에 기이한 증가량이다. 이 증가량 봤더니 법인이 사고 팔고 하더라. 이런 게 이제 잡혔다는 거죠. 전수조사를 작년에 했으니까. 그랬던 거고, 밑에 보시 전월세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매매량이 많이 흔들어놨죠. 그런데 이 전세 가격들이 이 매매가를 규제하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는 건데. 실제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났다. 서울과 지방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양호한 건데 지금 뭐예요? 수도권과 서울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죠. 거래량들이. 여기서 거래량들은 어떻게 돼요? 고점 찍고 나오는 분도 계시고 지금 거래 안 하면 비과세 안 되니까 거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누가요? 야, 지금 아니면 지금 못 사겠구나.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또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아까부터 카카오 대출 받아가지고 이참에 하고 저금리에 받아야지. 작년에 금리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야, 금리 이렇게 싼데 집을 사면 도대체 뭘 사냐? 수박 사냐? 이거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사잖아. 그렇게 했던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사회경제상으로 부동산을 사기 좋은 현상으로 갔는데 꼭 그것만 가지고 집값을 올렸다라고 보기는 묘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핑계가 되게 좋죠. 거래량이 코로나인데도 거래량이 늘었어. 이거는 뭔가 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언제요? 4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KB리보에서 이번에 주택가격 대출 발표하니까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니까 3월 달부터 6월 사이에 반등 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3월 달 코로나 때부터 꺾이다가 4월 넘어서부터 5월 초부터 살짝 반등하다는 거죠. 경기가 약간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약간 희망적이야. 그런데 돈은 많이 풀렸어.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빨리 사야겠다 오는 거죠. 시도별 아파트 보시면 충북은 방사능 가속이 터지는 순간부터 올랐어요. 그전에도 올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들었냐면 방사능 가속기가 터져서 집값이 올랐다 그랬더니 아니다.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올랐다. 그거나 똑같아. 방사능 가속기 오르니까 투기 세력이 들어갔겠지. 투기 세력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요. 뭐 해남 가서 투기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안면도 어디 저기 꽃지 가서 투자해요? 그런 거 안 보잖아. 걔네들도 머리가 있는데 고도의 지능화된 집단이잖아요. 부동산의 하이클래스 집단 지성이에요.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 단톡방이 막 20몇 개씩 되고 아는 교수님들 연락처가 핸드폰에 다 있어. 어디서 전 5군데 전화해서 비교해서 간단 말이에요.
저한테 전화해서 어머 교수님 하지만 다른 데서 어머 교수님 해서 다 간단 말이야. 그걸 취합해서 공통적으로 10명에서 3군데 찍었어. 10명에서 뭐 7군데가 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다 알잖아요. 다 카페만 해도 한 엄청나게 많아서 출석만 하다 보면 2시간씩 가잖아. 그런데 그렇게 얻은 정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놀아서 얻는 정보가 아니잖아. 그 시간에 우리는 뭐해? 놀아요? 그거 하려고 열심히 미리 일하고 와서 이거 하잖아. 밤새서 하고 애 키우다가 2시에 들어가서 그거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 집단지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충북이 된대 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는 거지. 그렇다고 거기 가서 현금보자들처럼 줍줍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끼고 사. 애써 대출해서 사. 요만큼씩 넣고.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쪼개서. 그럴 것 같으면 여기가 될 것 같으면 뭐 한 50억 들고 가서 마을 하나 사버리지 그냥. 충북 지금 가면 한 50억이면 그 동네 마을 다 살 수 있어요. 이게 된다니까. 왜 안 가냐고. 그런 방사능 가속기라는 게 갖고 올 파급 효과, 그리고 그게 그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가져갈지를 보고 장기적으로 집가가 오르겠다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집가가 오르겠다.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 되겠다. 방어력이 있는 지역이 되겠다. 경기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지 않으려면 토지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있는 쪽을 들어가는 거고, 토지가 다 올라온 지역에서는 그게 날아가려면 철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철도를 쫓아가는 거고, 이게 단계별로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가는 거죠. 세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종 그렇게 가라고 안 갔는데 세종은 집값이 떨어져요? 거기 우리나라 공무원이 70%가 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 연금 못 받잖아.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집도 없어 지금은. 집도 없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왕자님한테 가지 않고 공주님한테 가잖아. 대전도 마찬가지잖아. 대전 오를 만큼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 더 올라야죠. 대전 이제 시작인데 이제 묶어놨어. 그럼 어떻게 돼? 조금 쉬었다 가라는 거지. 천천히 가면 돼. 트램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트램 깔리면 풀어줄게. 뭐 이런 거잖아.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한 거냐고요. 우리가. 정책이 다 있었던 거잖아. 원래. 국토계획법에 있었던 거고 지방자치 거기 다 있었던 거고 다 수도권 이전시키고 뭐 균형발전하고 있잖아. 얼마나 충북이 저렇게 오를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균형발전이 너무 잘 됐잖아요. 원래 균형발전, 국토 균형발전책이에요. 나주랑 막 뭐 광주가 오르는 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균형발전 차원이잖아요. 이렇게 반등 치니까 하기 시작하는 거고, 지역별 매수율도 봐도 마찬가지죠. 다 오르고 있었어요, 반등이. 그때부터. 흥덕구도 오르고 있었고, 청주시도 올랐지만 약간 꺾였고, 우리가 이제 청주 볼 때 청원구, 흥덕구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디가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흥덕구가 좋아요? 청원구가 좋아요? 모르죠.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둘 중에 하나. 제가 보기에는 흥덕구를 찍은 게 흥덕구청이 신청사가 내년인가요? 올라오잖아요. 근데 올라오는데 이럴 때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 노트북 자료에서 노트북에 네이버를 보고, 네이버가 요즘에 하도 잘 해놔갖고 거기다가 흥덕구를 치면 이렇게 빨간 표시 이렇게 나와 있다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거기에 중심이 있어요. 얘가 구청이 옮기는 구청이. 자, 용산구가 여기 있다가 용산구청 옮겼어요. 한남동 빵 터지죠. 왜? 구청이 뭐 하려고? 거기가 제일 많이 오잖아. 민원인들이 오고 개발 막 하고. 그러니까 옮긴 거잖아요. 구청이 어느 자리로 옮겼다는 얘기는 지역 발전 균형 차원에서 어느 쪽이 이제 핵심이 될 거라는 걸 가고 옮기는 거지, 구청이 돈 많다고 막 옮기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흥덕구 같은 경우는 청주 안에 있다가 지금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균형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왔을 때 그 지역이 어떻게 될까? 왜? 오송하고 너무 멀거든, 이쪽이. 중간에 나와주는 거죠. 그리고 오송 터지고 중간 나오면 옥산부터 시작해서 뒤쪽 방산가속에 나오는 그 라인들을 얘 하나의 반환으로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해볼 만한 게임이 되지.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집단지성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얘 커지겠네 라고 봐서 산 거지, 그냥 가서 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띵가띵가 노는 게 아니잖아. 자, 그런 거를 밤새도록 고민해서 결국은 가서 소액으로 산 거야. 거기 나가지도 않는 전세를 우리가 대신 나가게 해주고 그런 거죠. 보시면 매수유예 지수가 76.4를 기록했는데 지난보다 올라서 매수 문의가 회복되고 있다. 점점 사람이 사고 싶어하는 문의가 온다는 거죠. 방사능 가속기에 대한 기술적 평가 결과 26일 나온다. 요거 기사예요. 붙여놓은 거죠. 26일이면 내일 모레네요. 예타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7개월간 본격적인 예타가 들어간다. 26일날 오케이 떨어지면 26일 이후부터 7개월 동안 예타 들어가요. 방사능 가속기. 그럼 방사능 가속기에 예타 들어갔으면 나중에 예타가 통과가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 안 통과시키면 뭘 통과시켜요?
이거 돼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7개월 후잖아, 7개월 후. 그죠? 그럼 지금 들어가신 분들 어떻게 돼요? 안 되면 7개월에 나오란 얘기잖아요. 예? 통과돼서, 예타 통과돼서 이제 착공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 나올 때. 기관들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 아예 가려주든가,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기사를 통해 다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데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최적치를 찾는 그 게임이 자본주의 게임인데 그거에 대해서 올랐다 내렸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뒷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정책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 보고 규제 나오면 안 되는 찾아가서 또 사. 안 돼, 또 타. 우리가 사면 균형발전. 우리가 안 사면 나 혼자 가난한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 안 사면 가난한 거잖아. 문제는 그 지역이 우리가 막 가서 막 사서 올렸냐 그게 아니라 호재가 다 있는 데만 가라니까. 그냥 가면 물림 못 나옵니다. 이런 데는 호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호재가 언제 터질지, 언제 뭘 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예타부터 시작해서 착공해서 준공 때까지 그 기간을 계산해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알고 들어가면 얼마를 먹을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우르르 가서 들어갔다가 남들 다 나가는데 모르고 혼자 서 있으면 본인이 전세 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주하는 거예요. 실거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거죠. 많이 올랐으나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얘도 옮길 것 같고 여기도 지금 통과되고 그 지역에 뭐가 들어오고 다 계산하면 4, 5년 내에 충분히 승부가 나니까 지금 들어가서 묶여도 그때 파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흥덕구 안에 비규제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거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 주거용도 똑같아. 전세가는 아까 옆에 보시면 0.1이잖아요. 도표를 보실 때 추세도 보시지만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얼마만큼 올랐냐가 이 폭이 있는데 그림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림을 5개를 겹쳐놓으면 높은 데와 낮은 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좌우측에 숫자를 잘 보시고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전세를 보시면 지금 아파트 전세가율은 광진, 노원, 강북, 마포 골고루 오른단 말이죠. 하남 많이 올랐잖아요. 하남도. 하남이 지금 그래서 전세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전세가 올라도 거기에 버틴다는 거죠. 하남이 전세를 버티니까 고덕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세를 못 맞춰갖고. 고덕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못 넘어오죠. 근데 하남이 못 넘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보니까 좋아. 여기 하나면 어떤 거? 미사, 분변 미사.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하철도 뚫어준다 그러고 또 위로 뚫어준다, 옆으로 뚫어준다 그러고 교산도 생긴다 그러니까 좋아요. 좋으니까 안 넘어오려고 그래요. 올려도 계속 산다는 거죠. 그런 효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전세도 지금 전세 앞에 비하면 매매 대비하면 전세는 많이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발표가 나니까 전세가 확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제도를 잘못 건들면 이 앞뒤가 다 망가져요. 매매하고 월세만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렌트 빌리거나 갖고 있거나. 근데 우리는 빌리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묘한 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전세인데 이 전세를 어떤 입장으로 볼 거냐? 전세를 부동산 입장으로 본다면 풀기가 어려워요. 전세는 뭐예요? 그냥 금융이에요. 금융. 사금융. 전세라는 목돈을 집주인이 활용하는 사금융이에요. 이거는 정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발달되어 온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갖고 했는데 이거를 사금융인 걸 누가 먼저 인정한 거예요? 은행이 인정한 거예요. 은행이. 뭐라고? 전세 자금을 담보해서 대출을 해줬으니까. 자기 목돈을 너 돈 있어? 이게 유동화. 목돈으로 받아놓은 보증금을 유동화 시켜준 거잖아요. 너 5억 전세 사러? 약 5억 중에서 80%의 4억만 내가 현금으로 바꿔줄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야 바꿔서 뭐 할까? 집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자가 나가니까. 왜? 기업들이 돈을 안 빌리거든. 돈이 너무 많아갖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빌려갔지만 그전까지 안 빌리고 다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 개인 금융만 해야 되는데 집도 잘 안 사지. 또 뭐 전세 뭐 다 해주지. 뭐 할 게 없잖아. 그 전세 보증을 세. 근데 뭐 할래 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 맨날 돈 벌어서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야, 그 전세 자금을 나한테 맡기면 80%를 내가 다시 빌려줄게. 이게 적금담보대출이잖아. 적금담보대출. 그죠? 보험담보, 약관대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쓰면 돈 주는 거잖아. 그런 걸로 금융을 만들어 놓는 게 전세 자금이에요. 이제 이걸 더 활성화해서 처음부터 아예 없는데 있다고 치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을. 그러니까 3억 있는데 3억 더 빌려주니까 6억 가라 해준 거잖아요. 이게 갔잖아. 갔는데 못 가겠지. 막죠.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금융이에요. 금융. 근데 금융으로 안 보고 자꾸 부동산 제도로 보니까 얘가 오르면 정신 못 차려 하는 거죠. 자, 얘가 오르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갭 투자를 막았는데 얘가 오르면. 갭 투자잖아요. 갭이라는 게 얘가 올라서 차액으로 넣는 건데 그럼 얘를 떨어뜨려야지. 전세를.
집이 5억인데 전세가 4억이야. 그걸 전세를 2억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전세를 안 올리고 매매를 막아놓으니까 전세가 또 올라. 그것도 갭이 더 작아져. 더 쉽게 할 수 있어. 이따가 소개시켜준 데는 갭이 없어요. 가셔서 그냥 주소 오시면 돼요. 취득세만 있으면 돼.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석을 다녀온 거야, 제가. 이렇게 주소 올라다가. 자, 그런 일이 생기죠. 자, 목동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했던 재건축이죠. 매부리 TV에 보니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요거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장조가 있으면 되게 좋죠. 이거 갖고 있으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가구 수가 어떻고 용적률이 어떻고 안전진단 단계가 뭐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이렇게 썼는데 장단점은 보지 마시고 뭐만 보면 돼요? 용적률하고 가구 수 어느 정도 인구가 몰릴 거냐 어느 정도 높이를 올릴 거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안전진단 단계는 보시니까 뭐 지금 6단지는 1, 2차 다 통과됐다 그러고 나머지는 1차, 2차 좀 놓고 있고 이런 건데 이 상태에서 얘가 딱 통과되고 지금 3억이 올라가니까 재건축도 건드려야 되겠다. 이거 건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따 볼 거지만 뭐야 조합원 되려면 들어가 살아라. 2년 동안 살지 않으면 청산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여기는 목동은 특히나 학군 때문에 전세 숫자가 많아요. 학교 다니려고 애들 다 전입시켜놨으니까.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다 내려가야지 다른 데로 이제. 학군 망가지지. 학군 망가져요. 그리고 여기서 전세 주고 나왔던 분들 연령층이 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학군과 상관없는데 그러면 다시 학교 다니러 가야 되죠. 목동에 다시 학교 모군초등학교 다시 다니러 가야 돼요. 본인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요런 라인들 얘를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요 라인들이 지하화되면 공원이 3배인가? 10배인가로 늘어난다고 해요. 서울시 발표로는 10배인가? 그 얘기는 위를 지상으로 덮어서 거기 공원화 만들면 요런 단지들은 그 공원화 혜택을 다 받으니까 단지가 커져요. 물건이 좋은 거야. 아니 좋은데 돈이 빠져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조합원은 기를 쓰고 들어갈 거야. 2년만 어떻게 거저 2년을 비워놔도 돼. 목동은 비워놓는 게 다 나아요. 녹물을 먹느니 차라리 비워놓는 게 나아. 그럼 더 빨리 재건축이 돼. 더 녹슬어질 거니까. 살면 살수록 관리가 잘 돼서 어려워. 아니 싹 비워놓고 하면 1년 만에 재건축 허가 날 거예요. 그 비워놓는 게 낫잖아. 주차도 엄청 안 되잖아요. 앞에서 밀고 뒤에서 땡겨갖고 주차하고. 여기는 주차하면 싸움 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절대 신차 갖고는 안 되고 외국차는 땡겨놓으면 주차가 안 되니까 밖에다 세워놓기 때문에 아예 싸우질 않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앞에 쿵 부티고 뒤에 쿵 부티고 괜찮아요. 그렇게 보험은 다 되니까. 그런 집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단지가 지금 여기서 재건축을 다 넣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괜찮아. 이렇게 몰려있으면. 이제 성산시형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가 좀 먹히죠. 오랫동안 기다려서 해냈는데 훅 가는 거죠, 한 번에. 그리고 월계시형도 지금 애매해지는 거고. 강북시형도 이런 데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버티면 되죠, 버티면. 그리고 이미 다 그런 구조는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좀 젊은 층들이 들어가신 분들은 아예 거주를 할 개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그래서 목동을 잘 보시면 좋은데 이 정도가 재건축으로 몰려있으면 1년에 하나씩만 재건축해도 10년 동안은 목동을 먹고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전혀 그 정책에 뭐라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오히려 더 잘 해나가고 사람들이 더 관심 가져갖고 어차피 호가잖아요, 3억은 호가. 그리고 어차피 들어갈 때 그만큼 또 갭을 메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보신 대로 이런 절차가 나왔는데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실제 보니까 요런 증거들이 나오더라. 거래량도 터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방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전세값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엔 재건축도 안전진단 통과되니까 갑자기 막 3억씩 올라가니까 요거는 핑계죠, 핑계. 그러니까 제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로 여러분 그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보는 건 돈이 너무 많이 지금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하반기에 꼭 부동산으로 갈 것 같은 거지. 근데 꼭 그러면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상금도 같이 물려있고 보상금은 아무리 뭐 채권으로 준다고 한들 돈이 나오면 또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또 돈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저 많은 1,000조라는 돈이 M2에 MMF처럼 묶여있는 그 돈이 과연 하반기 시장이 풀리면 추경도 풀리는데 돈이 많이 풀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게 부담이 되겠어요? 이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부담돼요.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자산 가치가 올라간 인플레이션이 부담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거 7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여기서부터 하반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부가 뭘 못합니까? 대선을 치르기 어려워요. 내년 1년 남았는데 인플레이션 오는 정부에서 대선 후보가 나오면 찍겠습니까? 그거 잡아야 되는데 그 상대방한테는 먹잇감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인플레이션 왔을 때 정부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금리가 낮았는데 여기서 금리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돈을 풀었는데 만약에 이 돈이 부동산 가면 자기들의 정책 효과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인은 걷겠다. 나머지 사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다 그리고 뭘로 하라는 건 청약으로 해라. 청약은 100대 1이 나와도 안 건드려요. 왜? 쇠복이니까. 누가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전세로 놓던 거는 나중 문제지. 2년 뒤 문제지. 지금 문제는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책은 정밀하게 잘 나왔다, 뭐가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에서 나온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지금의 이 유동성 사태가 굉장히 두렵다라는 것들을 반증한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나온 규제들이 바로 갭투자 규제라든가 법인 규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개발호재, 재판매, 임대, 갭투자 이게 다예요. 이분들이 출정을 맡은 건 모든 것들이 다 개발호재죠. 전국은 어쩌고저쩌고 서울은 개발호재 인근 지역들. 그러면 얘기는 개발호재는 자기들이 했었고 그 지역들도 다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개발호재가 터져서 돈이 오른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겠다? 다른 지역도 개발호재. 근데 보시면 벌써 2년 전부터 뭐 했어요? 생활형 SOC 하면서 이미 예타면제 사업으로 재정 사업으로 다 지금 했단 말이죠. 포천 가는 뭐 이거 만들고 또 서울시는 어떻게 돼요? 제2도시철도 한다고 강북 횡단선 만들고 다 했단 말이에요.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GTX 만들고 다 했어요. GTX 역사가 나오는 데만 파도 다 개발호재인데 서울에서 개발호재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핑계에 불과하다. 갭투자도 비중이 증가했다, 뭐 재판매한다 이것도 사실은 핑계에 불과해요. 단기간에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이번 대책의 대부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은 핑계에 불과하고 돈이 도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대책들이다. 그래서 그 대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5분 쉬었다가 다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